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해민 스님이 주장하는 소위 불교적 지혜는 이제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이제 다시 들어가 보죠. 교재 우리 5강 제2절은 이제 불교적 지혜라는 이름으로 불교에 대한 약간 소개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불교가 어떤 거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시절에 불교에 빠져가지고 한때 불교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그때 여름 방학만 되면 한 일주일 동안 절에 들어가서 그 참선 수련도 하고 뭐 불교 강의도 듣고 그랬습니다. 왜 학생회 가운데 불교 학생회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가서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좀 불교에서는 근기라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이 근기가 있대요. 근기. 어떤 뭐랄까요. 근본적인 능력. 아주 근본적인 기틀. 이렇게 기틀. 뭐 이렇게 그 사람의 근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근기라고 얘기해요. 근기. 뿌리 근자, 기틀 기자 써서. 근데 저는 그런 근기가 약해가지고 아무리 참선을 해도 잠밖에 안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 비슷한 걸 얻었다라는 그때 청년들도 있었는데요. 아, 나는 잠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깨를 냈죠. 이미 깨달은 높은 스님들, 학생이나 선승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타너 스님이라는 분도 있었고 성철 스님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잘 모르실 겁니다. 타너 스님은 학승의 아주 대표적인 스님이고요. 이제 성철 스님은 선승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제 이런 스님들을 찾아가서 그런 스님한테 물어보면은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스님들이 말씀을 좀 쉽게 안 하더라고요. 철학자가 원래 그렇습니다만은 스님 말씀 자체가 그 불교 책에 나오는 내용보다도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서 역시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근기가 낮아서 불교하고는 안 맞구나 해가지고 결국 이제 불교 공부를 포기했었는데요. 한 번은 성철 스님을 만나가지고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해인사 위에 가면 백년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계셨거든요. 70년대. 아직 해인사 방장이라는 그런 직위에 있었는데요. 방장. 그 스님을 만나려면은 절을 한 1000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밑에 해인사에서 절을 한 1000번 하고 사실은 한 100번 했나요? 중간에 이렇게 잠들 자고 뭐 해서 이제 백년암까지 올라가서 스님을 이제 뵀습니다. 그때 스님이 미리 정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놈들은 1000배를 안 하고 100배밖에 안 했지만은 대학생들이니까 특별히 만나준다고 해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입을 딱 벌리고 한국에서 제일 높은 스님이니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스님이 하신 말이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였어요. 뭐냐면은 너희들은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보시를 해라. 보시. 그죠? 이렇게 자선을 베풀어라. 그래요. 근데 70년대 당시 이미 사회적으로 박정희 시대 독재가 심화됐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회에 대해서 좀 저항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자선이나 보시나 이런 방법으로 사회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님이 옛날 할아버지처럼 보시를 열심히 하라, 자선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참 맥없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이 너무 실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한
이제 당시 학생이 스님한테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충분히 학생들로서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갑자기 화를 벌컥 내더니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옆에 죽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에 가면은 네? 죽비 아시는 분 있나요? 죽비 네. 이 절에서 이게 졸면은 이렇게 패는 그게 소리는 크게 나는데 그렇게 아픈 건 아닙니다만은 죽비 딱 소리가 나죠. 그 죽비를 들고 마구 휘두르더라고요. 휘둘러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얻어맞았는 이제 막 쫓겨났는데 마침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스님한테 이제 얻어맞이 죽비요. 등짝 얻어맞고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나오면서는 막 속으로 겉으로는 이제 막 말 못하고요. 속으로 막 욕했어요. 그 한국의 최고 스님이 겨우 하시는 말씀이 저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또 이렇게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막 그 욕하면서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불교로부터 상당히 이제 거리를 이제 취했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늘 근데 어릴 때부터 그 뒤로 이 생각이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얻어맞았다는 거.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스님이 보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떨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계속 나는데 언젠가 이제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생각해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보시, 자선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내 주머니에 지나가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원 이렇게 내놓는 것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전체로 앉아 있으면 나는 이제 지나가면 눈 딱 감고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감고 잠자는 척하고 이제 했었는데 속으로는 뭐 내가 1,000원 저렇게 자선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실은 잘 보면은 그 1,000원이 아까워가지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쩌면은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스님이 그때 일부러 이렇게 죽비를 흔들었던 것이 아닌가. 만약 그냥 너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단순히 말로만 비판했다면은 나는 그 생각을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죽비를 막 휘두르고 얻어맞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요. 끝내 이제 그런 깨달음까지 이르게 했던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스님이 일부러 그렇게 죽비를 흔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성철 스님이 참 위대한 스님이었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요. 이미 이제 나이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이제 불교적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제 나서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개인적인 체험 얘기가 여기에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별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불교적 지혜라는 개념, 또 이게 마침 우리는 자주 힐링이란 영어는 알죠, 뜻. 마음을 치료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힐링이라는 말의 이제 개념과 불교적 지혜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제 그 다음 절, 레크리에이션과 마음 치유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니까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이제 힐링이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힐링 하기 때문에. 힐링이 도대체 뭐예요? 힐링. 마음 치유. 마음 치유가 뭐예요? 힐링도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많은 힐링은 우리의 어떤 건강을 고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건강법들이 있죠.
단전호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 명상 또는 휴식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레크리에이션이란 말 알죠? 리크리에이션, 그죠? 재창조한다 이런 의미죠. 영어로 create. 그러면은 제가 발음이 좀 우습죠.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70년대는 우리는 이 교과서식 발음 그렇게 배워가지고요. 우리는 여러분 미국식 발음하고 좀 달라요, 그죠? 엉터리 영어 발음이죠. 그래서 항상 영어 발음하면은 내 대학교 교직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한심하다듯이 웃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인데요. 레크리에이션은 뭡니까? 여가 이런 의미죠. 여가, 유흥, 예? 이런 의미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되게 다 우리의 이제 몸과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건데요. 이런 의미는 사실 노동이라는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래 사용을 하면 지치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 휴식이 필요한데 그런 휴식이 일종의 레크리에이션이죠. 근데 휴식을 한다는 것은,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자면 노동력을 더욱더 기른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런 것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장려되는 것이죠. 이렇게 휴식을 해야 노동력을 높여야만 국가나 자본주의적 사회가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국가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가장 비싼 레크리에이션 장치 우리나라에서 압니까? 네? 올림픽, 물론 올림픽도 일종의 레크리에이션에 속해요. 레크리에이션이 그 몇십조 되는 레크리에이션이. 올림픽 잘못했다가 나라 망한 나라 많이 있습니다. 저 브라질이 얼마 전에 왜 월드컵을 했나요? 그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거 투자할 때는 경제가 부흥해요. 왜냐면 이제 건설 이런 게 막 확대되니까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많은 장치들이, 건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쓸데없이 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일종의 낭비인 셈이고요. 그 결과 경제적으로 불황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게 사실 월드컵 후유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창올림픽 저거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요. 지금은 저것 때문에 그래도 경제가 건설하느라고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만 저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 경제 디플레이션에 깊이 빠지게 되지 않나 싶어요. 아마 올해는 위기적 상황이죠. 올 가을에까지 경제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올림픽 후유증입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그만큼 비싼 또 우리나라 레크리에이션 장소가 있습니다. 힐링 장소. 또 뭐가 모르죠. 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레크리에이션 장소. 자전거 도로 전국 4대강에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는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좋은데요. 그 자전거 도로 만드느라고 무려 얼마나 많은 돈을 몇 돈 들었나? 4조? 얼마 들었나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레크리에이션 장치인데 다 이게 국가가 국민들의 여가를 관리하는, 그래서 노동 능력을 회복하기
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고요. 좀 나쁜 말로 한다면은 일종의 국가가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래서 축구 뭐 이런 올림픽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월드컵 옛날에 우리나라 4강 할 때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축구 게임 한 번도 구경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나는 한 번도 그 구경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일하게 딱 나하고 똑같이 안 본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너무 친해졌습니다. 올림픽 축구 경기, 월드컵 축구 경기 구경 안 한 사람.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힐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의미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날에는 주로 힐링하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정신치유, 마음치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정신적인 회복과 관련된 정신적인 회복인데요. 그 수단도 아주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이런 개념이 많이 들었는데요. 명상, 또 뭐 요가, 또 어떤 게 있나요? 수단으로. 예, 정신적인 마음 치유의 수단으로 많이 있죠. 에? 위파사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위파사나? 예, 걸어 다니면서 일종의 명상하는 저 남방에서 올라왔는데요. 베트남인가? 뭐 이쪽에서 태국인가 이쪽에서 올라온 일종의 참선 수련법인데 걸어 다니면서 수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한때 많은 소위 운동권들이 빠졌던 운동권, 80년대 말에 90년대 초에 운동권들이 빠져들었던 그런 그것도 있어요. 정신수련법. 방하수련이라고 하는데 방하. 내려놓을 방자, 방학할 때 방자에다가 아래 하자.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자. 이제 방하수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때 우리 운동권들이 80년대 말에 좌절해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고요. 심지어는 마음의 병이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절망했던 그 운동권들이 이제 찾아서 나갔던 것 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방하수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방하수련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참선법의 한 가지 방법이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욕망을 열심히 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근면하고 또 절약하고 열성을 다해서 노력했는데요. 이제는 좀 휴식하자. 그죠? 차라리 게으르자. 차라리 욕망을 버리자라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해민 스님의 이런 주장, 해민 스님의 주장은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마음 치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욕망이 문제다. 욕망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더 혁명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불교 스님이 아닌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 교재 73페이지에 보면은 해민 스님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책 제목이 이제 생각났네요. 여기 행복한 출근길이네요. 출근이 행복하다. 그런데 욕망을 버려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못쓴 일이네요. 그죠? 그 주요 내용은,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불교적 지혜니까 내가 어릴 때 불교적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교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고 있고요. 이해하고 있어서 헬민 스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혹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내려놓을 게 없어요. 내려놓을 게 없어요. 네. 이제 곧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처음 이제 쌓인 게 뭐죠? 연애 실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취직하는데 이제 좌절을 겪기도 하고요, 그죠? 이제 갈수록 이게 가슴에 쌓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많은 여성들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이 돼요, 한. 그래서 가슴에 꽉 맥혀 있어서요. 이런 한이 쌓이고 쌓이면은 이게 온몸에 병으로 나타나요. 이제 남자들은 그 이제 술을 먹고 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그 술도 이제 잘 못 먹으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너무 우울하게 얘기했나요? 미리 이제 예방법부터 우리가 이제 먹도록. 자, 그런데 헬민 스님의 그런 주장을 사실 그 책의 제목만 보면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에 사실 그 책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3페이지 맨 위에 행복한 출근길의 제목. 원망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 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하고 싶은 당신에게. 이게 내 뜻대로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돈을 내고 하면 놀이, 돈 받고 하면 노. 예.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법.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을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을 열심히 살자. 그죠? 오늘을 즐겁게 살자.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지 말고, 그죠? 우리 교수님은 자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내일 채점할 것을 오늘 하지 말자. 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죠? 내일 할 것은 내일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돈, 지위, 명예, 인기 아래에서 종 노릇을 그만두십시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인상파 철학자들 진지하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 굳이 꼭 이렇게 의미를 추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미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불교적인 이런 지혜가 아니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에요. 한번 계속 보죠. 사람도 가축처럼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많이 느끼는 건데 가축처럼 사육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독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독일어로 먹다 하고 먹이다 하고 달라요. 이제 사람은 이제 밥을 먹는 거고요. 짐승이나 이런 건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이제 독일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 식당에 가면서 항상 표현을 뭐로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먹이러 간다. 이렇게 먹임을 당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밥 먹으러 간다. 이렇게 안 하고. 실제로 가봤더니 우리나라 대학교의 그 식당이나 학생 식당이나 독일 대학교의 학생 식당이 똑같은데 정말 음식이 조악하더라고요. 거의 가축 사육당하듯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마지막에 보자. 백만대군보다 이기기 힘들다. 자기를 이기기가 가장 힘들다라고
라는 그런 주장이죠. 자, 이런 제목만 보면은 대체로 전체적으로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그냥 요약해서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불교를 조금은 알기에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이 쏙쏙 들어옵니다. 네, 쏙쏙 들어온다는.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온다. 우리는 욕망에 집착한다. 그 욕망 때문에 불만과 질투가 일어난다. 욕망의 삶은 진정한 나의 삶이 아니고 꿈을 꾸는 것이다. 그 욕망을 제거하면 된다. 무지로부터 깨어나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더라도 자유와 평안이 최고의 삶이다. 네, 이게 요 생각입니다. 욕망은 항상 불만과 질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은 일종의 환상,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삶은 뭐냐? 욕망을 이제 버리고, 욕망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자유롭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욕망을 버렸을 때 우리가 얻는 자유, 이게 이제 이 해민 스님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욕망을 버렸을 때 우리가 얻는 이 자유의 느낌, 여러분들 겪어본 적이 있나요? 욕망이 불러일으킨 이 불안, 초조, 이런 것과 거꾸로 욕망을 버렸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 평안, 이 두 개 대비 되나요? 제 경우는 예. 그 애인 때문에 애인연, 그죠? 애인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아내와도 아주 좋게 이제 시작을 해서 예. 끝내는 모든 관계가 다 헤어지면서 예. 증오의 감정도 남지 않고 그죠. 그런 채로 무덤덤하게 헤어질 예, 때 예.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 비고 그렇게 이제 추락했을 때 예.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사랑의 경우 같아요. 그죠? 일종의 사랑도 욕망의 한 부분인데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에 빠졌던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오히려 버렸을 때 오히려 뭔가 편안해진 그런 느낌도 있었다는 것들. 여기 우리 사랑을 체험해본 사람은 아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사랑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주 왜 그러죠? 이런 어떤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체험도 그런 건데요. 이제 상대방이 나를 이제 나의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싫어서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오해했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을 잘 설명한다면 틀림없이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앞에 나가서 나의 진짜 모습을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설명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나를 더 싫어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더 잘 설명을 하면은 나를 진짜로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사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과연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상대방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이게 악순환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요. 새로운 방법을 개설하고 해도 결국은 불안과 초조,
속을 이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을 딱 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롭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또 여러분들 욕망과 관련해서, 욕망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처지에 빠졌으나, 그러나 욕망을 버렸을 때 평화와 안녕을 평화와 자유를 얻었을 이런 경험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없나요? 자식에 대한 기대. 예? 예? 자신한테 기대했다가 예. 제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투자를 하거나 예. 그랬던 거에 비해서 안 따라줬거나 결과가 그죠? 그만큼이 안 나왔을 때 예. 이제 왜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왜 이러고 다니냐 막 이랬는데 그걸 가지고 한 몇 년을 네. 집에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편하려고 너무 그냥 거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 뒤로는 잔소리나 뭐를 안 했어요. 네. 이렇게 네가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만큼 하다가 네. 너도 안 되면 네 정의를 찾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네. 결국에는 제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고 저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네. 알아서 하게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믿고 믿어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서로 편한 쪽으로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뭘 해도 그냥 이렇게 믿으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그런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죠? 그 때문에 오히려 자식은 부모를 그야말로 즐거움으로 느끼는데, 언젠가 이렇게 자식 그냥 내버려 두면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마음도 자유로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혜민 스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자유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그런 주장이 많이 있죠. 요즘 보면은 이렇게 좀 포스트 모던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면보다는 게으름을 이제 강조하고요. 이런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행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거꾸로 그런 어떤 욕구,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혜민 스님의 책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혜민 스님의 이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무게를 아주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과거와 다르게 더 많은 욕망의 짐을, 무게를 느끼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사회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기호적 소비의 장과 쾌락을 조장하는 국가는 사회가 우리를 욕망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욕망을 느끼는 원인에 대한 그런 얘기죠. 사실 인간이 예를 들어 이제 성적 욕구와 같은 경우에 자연에서 동물들은 성적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대요. 우리는 동물적 욕망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동물이 그야말로 성적 욕망에 그야말로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연구를 해보면은 동물들의 욕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답니다. 그냥 번식기에 번식을 위해서 성적 욕망을 수행할 뿐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은 인간의 성적 욕망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같은 사회 같은 경우는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제한되고 억제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이제 성적 욕망이 강하게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사회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또는 오늘날 뭐 복지국가로 얘기하는 유럽 같은 사회를 보면은 성적 욕망에 어떤 억압과 제한도 없거든요. 그야말로 아주 자유롭고 또 모든 경우에 아주 편하게 성적 그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개방되어 있는 사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느끼기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콤플렉스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약하다, 성적 욕망이 라는 어떤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늘 심지어는 이제 약도 먹고 각종 뭐 이상한 약들을 먹고 이런다고 해요. 그러면은 좀 언밸런스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죠? 가장 성적 욕망이 개방되어 있는 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회에서 거꾸로 오히려 성적 욕망의 불만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뭐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모자란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욕망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뭐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욕망도 그래요. 한때 우리는 뭐예요? 다방커피, 그죠? 또는 봉지 커피만 해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다방커피 먹자 하면 다들 픽픽 웃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런 촌스러운 거 먹느냐 그러죠. 적어도 아메리카노 정도는 먹어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방이라고 하면 요즘 또 안 되죠. 카페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페도 보면 수준이 달라요. 그죠? 2,500원짜리부터 4,000원짜리 심지어 요 앞에 있는 바로 요 밑에 있는 커피숍은 무려 한 5,000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7,000원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커피. 날이 갈수록 이제 비벼가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커피의 맛을 조금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 그죠? 사실 4,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커피를 비교했을 때 맛이 과연 1,000원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올라가는 것은 한 조금인데요. 가격은 이렇게 뛰죠. 그죠?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이 금전적인 부담을 무릅쓰면서도 그 감각의 맛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백종원식 뭐 음식 있죠. 한때는 아주 유행하고요. 나는 참 좋아요. 백종원식 음식이 싸고 뭐 양도 많고 맛도 있고 그런데 아이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음식이냐, 그죠? 근데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은 이제 금전적 부담이 훨씬 더 이렇게 강한데, 내가 볼 때는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 또, 레코드도 마찬가지예요, 레코드. 음악 듣는 것도. 나는 한 집에 30만원짜리 그 오디오가 있거든요. 뭐, 그만 들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인데요. 내 친구는 진짜 뭐 클래식 음악에 빠진 그런 사람인데 매일은 아닙니다만 한 1년에 한 번씩은 오디오 바꾸더라고요. 200만 원짜리, 500만 원, 지금 한 1,000몇백만 원짜리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늘 들어보면서 소리가 어디가 조금 부족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다 더 큰 욕망, 더 다양하고 더 높은, 강도가 높은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자연적인 것인가?
좀 의심스럽다는 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욕망이 사회나 국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철학자는 보드리야르라는 철학자예요. 보드리야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보드리야르. 왜 요즘 고등학교 교과에서도 나오는데요. 대학 시험에도 나오기도 해요. 이 사람이 주장한 유명한 주장이 시뮬라크르라는 얘기인데요. 시뮬라크르. 그리고 소비사회라는 주장도 했죠. 소비사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 프랑스의 고등학교 교사였었는데요. 이런 소비사회라는 책을 써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철학자입니다. 오늘날은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고, 한때 사진도 잘 찍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을, 사진전을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고요. 나도 그 사진전을 보러 가서 사진첩을 하나 사놨는데요. 오늘 제 집에도 아직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재미난 철학을 아주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시뮬라크르 이런 얘기도 현실과 가상이 뒤섞이는 그런 얘기도 재밌고요. 또 이제 소비사회라는 얘기도 재미있는데요. 그 얘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런 맥락에서 보드리야르의 소비사회라는 개념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의 사회적인 생산은 날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소비해야 하잖아요. 생산만 하고 소비가 없으면 자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 생산된 상품은 대중이 소비해 주어야 합니다. 1950에서 60년대에는 이른바 유효 수요 정책이라고 해서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을 국가나 자본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임금 복지 정책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해도 날로 증가하는 생산을 소비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욕망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유효 수요라는 개념 알죠? 유효 수요. 그죠? 돈이 없으면은 그걸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비로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수요를 이끌어서 유효 수요라고 그래요. 수요 중에서도 실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걸 유효 수요라고 얘기해요. 그죠? 오늘날 복지국가 때 복지국가에서 기업이 고임금을 주거나 또는 국가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피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돈을 받아서 상품을 사주라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유효 수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강조했던 건 뭐예요? 우리 공장 노동자가 이 차를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공장 노동자의 월급을 굉장히 높여줬거든요. 포드 회사가. 그 고임금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으로써 포드 회사는 자기 공장 노동자가 자기 차를 자기가 생산한 차를 살 수 있도록 해서 팔아먹었던 거죠. 이런 걸 유효 수요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대량 생산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정책이죠. 근데 유효 수요만 가지고도 언젠가는 부족해요. 수요가. 생산은 더욱더 많아지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하나 사놓으면은 이 물건이 오래 가니까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없어지질, 망하질 않으니까. 냉장고나 요즘 세탁기나 사놓으면 한 몇십 년 가잖아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를 그러면은 더 많이 생산하는데 수요를 그러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1980년대 들어와서 새로운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욕망을 무한하게 증대되는 방법이 보완되었어요. 1차적으로는 반복 강화라는 심리적 기법을 써서 욕망을 증대시켰습니다. 광고를 이용해서 자꾸만 욕망을 도발하는 거죠. 이것도 모자라게 되자 급기야 욕망을 증대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보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품의 문화나 이미지의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러면 상품의 사용 가치가 없더라도 그 문화적인 가치나 이미지적인 가치 때문에 그 상품을 구매합니다.
앞에 강의에서 그 예를 들었으니 기억날 겁니다. 예. 자, 욕망을 우리가 수요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인간의 욕망을 강화시키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만든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 소위 욕망 강화 기법으로서 첫 번째가 반복 강화 기법입니다. 반복 강화. 이 심리학에 나온 얘기죠. 여러분 영화 보면서 왜 팝콘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맛있어서? 아니에요. 실제 이거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실제입니다. 영화가 왜 24커트잖아요. 빨리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커트에 항상 팝콘 선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팝콘 선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대요. 팝콘. 실제로 그렇답니다. 심리학 교과서에 나온 얘기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 강화 기법이에요. 여러분도 텔레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처음엔 무심코 지났습니다만은 자꾸 선전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저거 안 사고 못 배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반복 강화 기법이고요. 심리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강화시켜서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법이죠. 근데 이것도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사용했습니다만 이거를 통해서도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 개발한 방법인데 그게 이제 소위 이미지 상품이라고 하는 이미지 상품. 오늘날 대부분의 상품은 다 이미지 상품입니다. 사실 상품은 이제 그 내구 연한이 길어져서요. 새로 살 필요도 없는데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 이미지, 구닥다리 이미지와는 버릴 수밖에 없죠. 반면 이제 새로운 이미지, 그거는 살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되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장로에 가면은 안 입고 쌓여 있는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미지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해요. 요즘 이렇게 2개짜리 양복 없지 않습니까? 요즘 3개짜리예요. 그죠? 2개짜리하고 3개짜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요즘 나는 이상하게 2개짜리에 익숙해가지고 양복을 구하러 2개짜리 사러 가면은 없어요. 다 3개짜리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양복 못 사고 그냥 2개짜리 계속 입고 있는데, 이제 시대에 맞추려면은 3개짜리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3개짜리가 약간 날씬하게 보이나요? 하여튼 이미지 때문에 상품을 바뀌는데 그런 상품의 이미지를 이제 집어넣어서 상품을 이제 팔아먹는 방법이 이제 이미지 상품화라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아주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이런 이미지 상품화는 그 밑에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욕망하는 이미지여야 돼요. 그 이미지 자체를 사람들이 욕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걸 갖고 싶다고 하는 건데요. 대체로 그런 이미지는 자기에게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한테 있다면은 그런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에게 없으면 없을수록 그 이미지를 더 구하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날 대개 상품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없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그런 이미지를 상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없는 것을 그 이미지를 통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 아파트처럼 자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시멘트로 지은 집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팔아먹을 때 어떻게 팔아먹나요? 아파트 광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되게 아주 울창한 자연 속에, 그죠? 마치 친환경적인 그런 아파트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죠. 우리는 자연이 오늘날 사라졌어요. 자연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다들 갈망하는 건데요. 실제 자연은 얻을 수 없고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미지, 자연의 이미지를 구입해서 이제 자연인 것처럼 느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씌워놓은 아파트를 구하는 거죠.
한때 소주에 보면은 그린 소주 이런 게 나왔죠. 그린 소주. 무슨 아스파라가스인가요? 뭐 하여튼 자연 친화적인 그런 물질을 집어넣어서 소주를 만들었다는데요. 그게 무슨 자연적인 화학적인 그 제품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마치 자연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요. 실제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주를 먹으면서 마치 자연을 마신 듯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를 충족시키면서 마치 실제의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이미지 중에 한 가지가 자유롭고 또 아주 따뜻한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유롭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걸 갈구하는데요. 그죠? 우리 이 시대는 이미 더 이상 자유도 없고요. 따뜻함도 없는 거죠. 생존 경쟁에 눈이 뻘겋도록 싸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건 뭐예요? 자유롭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예요. 이런 자유롭고 따뜻한 이미지를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구입해서 하는데요. 어떤 거 하면 돼요? 자유롭고 따뜻한 이미지. 뭐가 있나요? 상품 보면 되죠. 그죠? 옛날에 레츠라는 그 커피, 캔커피가 있었는데 아주 그 광고 선전한 사람이 아주 자유롭고 따뜻한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배우 누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서 마치 내가 자유롭고 따뜻함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광고 선전이 그런 이미지 광고입니다. 대개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런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마치 우리에게 사라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은 것처럼 일종의 착각에 빠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이제 욕망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일종의 반복 강화의 기법을 통해서 강화되기도 하고요. 우리 이런 그 이미지 상품화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 구매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욕망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지금 그 기호적 소비라는 얘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왜 이걸 우리가 기호적 소비다라고 하는지 그 개념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기호적 소비다라고 해요? 기호적 소비. 그죠? 실제가 아니라, 그죠? 상징을 통해서 충족을 얻기 때문에 이걸 기호적 소비라는. 기호, 상징, 이미지, 같은 말이죠. 기호, 상징, 이미지. 실제로 내가 자연을 얻는 게 아니라 친환경 아파트의 이미지를 구입함으로써 만족을 얻기 때문에 이걸 기호적 소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보드리아르가 쓴 개념입니다. 이런 기호적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은 더욱더 말하자면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욕망을 확장시키는가 하면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약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한 수 없이 그러면 욕망 해민 스님의 주장, 욕망을 그러면은 버리자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해민 스님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데는 오늘날 사람들이 욕망을 아주 과다하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욕망이 과다하게 된 이제 원인들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첫 번째 원인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본주의적 사회가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욕망이 강화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 주장은 국가도 이제 이 욕망을 강화시키기 위해 나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쾌락을 조장하는 이런 국가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주장입니다. 미셸 푸코 아나요? 들어봤나요? 미셸 푸코? 네? 프랑스의 철학자이고요. 그 대머리 철학자인데요. 아주 한때 유명한 철학자. 우리나라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푸코. 이 사람 성의 어떤 담론, 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성에 관한 이야기를, 성에 관한 학문이죠. 이 이야기, 성에 관한 어떤 학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게 됐고요. 또 정신병을 다루는 학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주로 이제 인문과학들, 정신병이나 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재밌는 얘기죠. 학문이 어떻게 역사적,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많이 분석했던 학자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성의 역사라든가 또 감옥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책을 써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감옥과 처벌의 역사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이 쾌락적 권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과거의 국가 권력하고 다르게 어느 날 이제 새로운 방식의 국가 권력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는 소 권력이라는 개념도 있고, 생체 권력, 바이오 파워라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쾌락적 권력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쾌락적 권력이라는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77페이지, 가운데. 이 점과 관련해서 프랑스 철학자 푸코,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과 관련하여 프랑스 철학자 푸코가 제시한 쾌락적 권력이라는 개념이 흥미롭습니다. 푸코는 국가가 쾌락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쾌락이 국민을 통치하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좀 특이하죠, 그죠? 국가가 쾌락을 만들어낸다. 특이한 개념인데요.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가 들고 있는 예로 설명해보죠. 중세시대만 해도 자위가 네, 자위, 압니까? 자위. 네, 알겠죠? 설명 안 해도. 네. 무람없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적 쾌락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등이 근지러우면 긁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시시한 쾌락으로 간주되었죠. 네, 중세시대 때는 그랬답니다. 자위는 그냥 긁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성적 쾌락이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중세에 허용이 됐는데요. 근데 언제부터 이 자위가 금지되기 시작하면 근대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개신교가 도덕적으로 더 엄격하죠. 그래서 이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이 개신교가 국민들의 성적 타락을 감시하기 시작하고요. 특히 청년들의 성적 타락을 감시하면서 자위를 성적 쾌락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이제 청소년들이 특히 자위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약을 가했답니다. 그래서 교사가 당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청소년들의 자위를 감시해서 그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부터 자위가 이제 국가적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 학교에서 금지가 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등 끓는 것처럼 시시한 쾌락이었는데 이때부터 자위가 아주 흥분을 주는 아주 야릇한 금지된 쾌락을 즐기는 그런 느낌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근대 국가에 들어오면서 국가는 자위를 성적 쾌락 속에 집어넣었다 합니다.
이렇게 되자 자비는 도덕적으로 억압되었고 시시한 쾌락에서 기묘한 흥분을 주는 쾌락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성적인 흥분은 도덕적으로 금지될 때 더욱 공조된다고 해요. 불륜이 짜릿한 이유도 이렇게 금지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리라 예. 생각합니다. 자, 불륜이 짜릿한 거예요. 그죠? 항상 금지된 쾌락이 짜릿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의도 짜릿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쾌락을 만들어낸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제가 든 예입니다만은, 푸코의 이제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은 예입니다만은 상당히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어떤 얘기냐면 매춘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춘이 합법적인가요? 불법적인 거죠. 그런데 국가는 매춘을 단속 하나야 마나요? 하는 둥 많네. 하는 척 많네. 한때 뭐 우리나라에 여자 순경 총경인가요? 김강자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뭐 청량리 588을 뭐 어떻게 없앤다. 또는 저 용산역 앞에 뭘 없앤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 전에 용산 앞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을 개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김강자가 그렇게 금지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금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걸 개발해서 이 땅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국가는 이제 금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금지하지 않으면 아예 합법화시키지. 근데 합법화시키지도 않아요. 매년 딱 한 번 뭐 겨울 되면은 일제 소탕령 금지령을 한번 내려서 이 쾌락이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줍니다. 그런 다음에 1년 내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차라리 이 국가가 매춘을 더 장려하는 게 아닌가. 마치 이게 진짜 쾌락인 것, 짜릿한 쾌락인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푸코가 얘기하는 쾌락의 권력과 딱 맞는 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좀 오버한 측면도 있는데요. 설명은 쉽게 이해되죠. 그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붙인 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가 쾌락을 장려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쾌락을 장려하는 방식 중에는 축제를 많이 만들죠. 국가가. 전단위 시절에 소위 국풍 이런 거 압니까? 국풍 8.1 뭐 이런 것 있었는데요. 다양한 축제를 만들어서 쾌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인데, 스포츠도 그 한 예가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사회나 국가가 인간의 욕망을 계속 확장시켜 왔고, 더욱더 욕망을 이제 촉구해 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막 욕망 자체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욕망을 더 충족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나는 딴 사람보다도 욕망이 작다. 뭐 이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 이제 해민슨처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짐이 되고 있고 오히려 막 무게감을 느끼고 있고 욕망 때문에 욕망이 우리가 짐이 되고 있어요. 그 결과 해민스님처럼 이제 욕망을 버리자, 욕망을 내려놓자 하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해민스님의 입장을 이제 지지한 거고요. 사실 저도 좀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또 문제가 있다. 욕망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인데,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박설매라는 우리나라 작가가 있어요. 혹 압니까? 박설매. 본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쓴 그 소설이 있어요. 소설. 그 중에 나오는 그 한 부분이, 내가 언젠가 이 사람의 소설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글을 썼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그 쓴 소설이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알려드린 건데 그럼 무엇을 부르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나왔어요. 그럼 무엇을 부르지. 나중에 여러분 도서관이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 중에 차가운 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인데요. 알바하는 청년, 알바 청년을 소재로 하는 그런 책인데, 우리 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언제가 이제 논평을 썼는데, 그 소개를 하려고 그 중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나눠줬는데요. 저는 이게 해민 스님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된다고 해서 들고 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는 없군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요 얘기 잠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3부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 실증주의라든가 또는 욕망이라든가 이런 개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대안 중에 실증주의에 대한 대안, 인식의 방법으로서 진리를 인식한 방법, 실증주의의 대안으로서 이제 변증법을 제가 주장한다고 했었죠. 변증법이 어떤 건가를 이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3부에 해당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그래도 쉬웠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오시기 바라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3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